항상 한 발 늦는 리뷰죠. 오늘은 다큐가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레이디 두아라고, 여자분들은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웬 다큐 리뷰가 아니라 드라마를 리뷰하냐. 지우야, 너 벌써 소재 떨어졌냐? 3개월 만에? 너 이럴 거니? 정신 안 차리니? 그게 아닙니다. 지난 방송 때 레이디 두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드라마가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 사건을 또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큐 리뷰는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급하게 레이디 두아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 사람들은 뭐 이미 다 봤을 것 같고요. 이제는 화제성이 좀 떨어졌어.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행 지난 두 쫑크를 뒤늦게 남들 몰래 혼자 한번 사 먹어보는 그런 것처럼 레이디 두아도 뒤늦게 찾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뭐 평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드라마 리뷰는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또 뭐 작품성 같은 거 얘기하기에는 전문가도 아니고, 영상미가 어떻고 배우들 연기가 어쩌고 평가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채널에 맞게 할까, 그러다가 실제 사건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좀 전달하면 어떨까 싶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뭐 계속해서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드라마 같은 거 소개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레이디 두하고 스포가 꽤 있어요. 줄거리를 다 소개하진 않는데 관련 사건을 소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라마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야 드라마 내용을 아는 사람들도 뭐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사건이. 스포에 예민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레이디 두아를 좀 먼저 보고 이 영상 다시 보는 것도 또 추천합니다. 일단 2026년 2월 13일인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고요. 한 달쯤 된 것 같아. 오리지널 시리즈 8부작이고 편당 40분 50분 정도인데 재밌어요. 좀 뭐랄까 여성향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극 전개를 거의 다 여자들이 해요. 남자 주인공도 있긴 한데 여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명품 관련 이런 거라서 남자들이 사실 관심 두기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내용인데, 근데 보면 재밌어. 실제 사건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볼만할 것 같아요. 잘 만든 드라마인데 뭐 중간중간에 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영화적 허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신혜선이 주인공이죠. 비밀의 숲으로 저는 알게 됐거든요. 신혜선이라는 배우는 연기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기복 없이 꾸준한 스타일이고 초미녀 배우 이렇게는 거론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어디서 빠지는 건 아니야. 이쁜 배우 이런 쪽으로 거론이 안 되지만 실력이 잘 받쳐주니까 연기파 이미지를 또 가져갈 수가 있잖아. 이게 오히려 배역을 넓게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우들이 너무 얼굴 잘나도 다양한 역할 소화를 못해. 얼굴을 살리기 위해 한정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애초에 그렇게 캐스팅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게 그거 같은 연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야. 잘생기고 이쁜 배우들이. 신혜선은 여기서 좀 자유로운 연기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유튜버랑도 또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얼굴이 꽤 겹칩니다. 투잡디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혜선 연기 보면 난 재밌더라고. 포스터만 봐도 뭐 주인공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단독으로 걸려 있잖아. 신혜선이 다 끌고 간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레이디 두아에서 이제 연기력이 막 절정이야. 난리나. 매 회마다 연기가 아주 뒤집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매번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해요. 진짜 연기력 쩐다는 배우들이 1인 다역을 맡는단 말이에요. 신혜선도 뭐 그 정도 반열인 것 같고, 다 다른 사람 같이 연기를 잘해. 특이한 게 여기서는 신혜선이 1인 다역은 아닙니다. 똑같은 한 명인데 캐릭터가 여러 개인 복잡한 상황이야. 자세한 거는 뭐 드라마 보면 잘 이해가 될 거고요. 아무튼 다 다른 사람처럼 잘 해낸다고.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냐? 존나게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에 출시한 드라마가 오프닝이 겨울이야. 초반에 몰입감을 확 땡겨야만 한다는 OTT의 생존 전략을 쓰는 거죠. 우리랑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 같잖아. 장소가 청담이에요. 아직 새벽인데 명품 매장 앞에 텐트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 오픈런 나온 거죠, 다들. 명품을 애초에 좋아하거나 수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정 물량이면 가치가 높으니까 리셀러일 수도 있어. 여기서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텐트 밖으로 나옵니다. 담배 하나 피려고 불을 붙이려다가 라이터를 떨어뜨리네? 이게 또 씨발 하수도에 빠졌어. 빡쳐가지고 라이터 주우려고 이제 하수도에 손을 넣는데 이게 잘 안 잡힌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하려다가 떨어진 라이터 옆에서 뭘 발견해요. 여자 시신이야. 얼굴이 심하게 뭉개져서 못 알아볼 정도로 닫혀 있습니다. 이게 1화의 스타트야. 살인사건인 것 같아요. 경찰 수사 있어야겠죠?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요 양반입니다. 나는 이제 범죄도시 3에서 주성철로 알게 됐습니다. 이준혁이죠? 최근에는 왕과 사는 남자에도 나왔었대요. 드라마가 이게 인터스텔라 마냥 시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집중 안 하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준혁이 수사하면서 사건과 관련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요. 지금 하수도에서 발견된 이 죽은 여자가 죽기 전까지 뭐 했나 이런 썰들을 듣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장면이 그때 순간으로 넘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이거든. 여기서 드라마가 좀 구조를 잘 짰다는 느낌이 또 드는 게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는 이미 많은 드라마, 영화에서 써먹은 기법이라 흔합니다. 특히 사건 수사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캐릭터의 특성을 살렸어. 사람들이 이준혁에게 죽은 여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듣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그 여자 백화점 직원인 28 모가희예요. 이준혁이 이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 만나서 들어보면 얘기가 또 완전 달라. 엥? 모가희가 누구임? 걔 사채업자 아내고 옥스포드 졸업한 김은재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얘기가 또 달라. 아니다. 부두아 아시아 지사당 사라킴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에 대한 과거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 이걸 신혜선이 다 맡아서 연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여자는 한 명인데 왜 나이, 이름, 직업이 다 다르냐고. 누군가를 신혜선이 지금 사칭하고 살거나 사칭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이준혁은 그리고 이 하수도에서 발견된 이 여자는 왜 죽었는지 이것들을 알아내야 이 사건의 내막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혜선이 일단은 여러 역할을 한다는 건데 4가지 역할을 합니다. 크게. 모가희, 김은재, 사라킴, 김미정 이게 메인이고 더 쪼개면은 술집 종업원 두아로도 나오고 명품 매장 직원인 우효은의 신원도 도용을 해요. 상황에 따라 신분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라킴은 일단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 이름, 학력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신분은 도용인데 사라킴은 아예 가상이야. 명품 매장에서 멤버십 가입할 때 즉석에서 대충 지어낸 이름이래요. 신혜선이. 그러면 우효은, 두아, 모가희, 김은재, 김미정이 다 누구냐? 우효은은 사라킴이 한국에 런칭한 명품이 있습니다. 부두아라고 하는 건데 이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에요. 사장이 직원의 신원을 또 도용한 거지. 2화 시작할 때 사라킴이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사라킴이 자기 때린 사람을 고소하려는데 그러면 자기 신분부터 증명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라킴이라는 자체가 가짜니까 직원인 우효은의 신분을 이용해서 고소한다고. 이 뒷수습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우효은인 척 살아야 하는 상황이 몇 번 나타나고. 모가희는 사라킴이 예전에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썼던 이름이고요. 이 여자는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어쩌다 죽게 됐냐? 청담여신이라는 아이디로 5억 원치의 구매 대행 사기를 쳐요. 그리고 도망다니다가 저수지에 빠져 목숨을 끊었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죽은 건 아니야. 두아라는 이름으로 술집에서 또 일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채업자에게 5억 받고 신장을 팔기로 합니다. 이때 새로 만든 신분이 영국 옥스포드 출신의 김은재야. 듣기만 하면 존나 복잡하죠. 자세한 건 드라마를 보세요. 이건 그냥 예습 영상이라고 생각해. 실제 김은재는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일로 사채업자에게 신분증 뺏기고 살해된 것 같아. 여기까지 볼 때 드라마가. 그 신분을 신장 거래하면서 신혜선에게 준 거겠지. 마지막으로 김미정. 김미정은 드라마에서 가장 큰 반전을 주는 이름입니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하니까 뒤에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거 지금 다 이해할 텐데 안 봤으면 모를 거야. 한번 봐봐. 그래서 신혜선은 이렇게 이름을 직업이랑 수시로 바꾸면서 사는데
정작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랑 나이는요, 끝까지 안 나와요. 드라마 설정이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 헷갈리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신혜선이 연기하는 모카히, 사라킴 이런 캐릭터들이 첫 등장 시에는 왜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계속 챙겨봐야 돼요, 꾸준히. 그러다 보면은 서로 한 스토리를 위해 이어져 있다는 게 좀 파악이 되죠. 드라마를 이제 빼놓고 보면 안 되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게 머리를 좀 쓴 것 같아. 강제로 다 봐야만 하는 거야. 지독하게 설계가 돼 있죠. 신혜선이 여러 신분을 도용해 살았던 이유는 명품 브랜드인 부두아의 성공 때문이에요. 부두아는 프랑스어고요. 여성들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뜻이래. 영국과 왕실의 상위 0.1%들에게만 판매되는 초고가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 이런 설정이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 막 1억씩에. 근데 웃긴 거는 유명세에 비해 이 부두아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부두아를 몰라. 드라마 내용이 그래. 돈 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에 부두아가 대세라는 소문만 조금씩 돌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지들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세히 몰라. 어디서 들은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거든. 왜 하이엔드라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냐? 실제로는 존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라킴이 가짜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근데 또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 부두아는 성공한 브랜드야. 존나게 잘 팔려. 가방이 1억 정도 하려면은 막 다이아랑 순금 정도 박혀야 될 것 같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가방이란 게 씨발 물건만 잘 들어가면 되지. 무슨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블루투스가 되냐, 뭐 씨발 시계가 막 표시되냐, 뭐 인터넷이 잡히냐. 아무리 재료가 비싸더라도 이 정도로 귀하다 싶은 것까지는 뭐 또 안 들어가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봐봐요. 가방이 이게 좋아서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디자인도 좀 구려. 21세기에 이게 뭐냐, 가방이. 그냥 주주 인형들이나 들고 다닐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면은 없어서 못 팔아. 사라키미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나오거든. 여기서 얘기를 잠깐만 바꿔서 명품이라는 게 뭔가, 그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요, 좀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더 관심이 없죠. 여자들 사이에서나 기싸움하는 용도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이게 명품을 모르는 시각이겠지. 근데 이게 명품이 단순한 비싼 물건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사회적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SNS가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인 미정이 인스타를 가봤어. 얘가 기집애가 명품 가방 한 손에 딱 들고 강남을 지나가는 뭐 이런 거네. 카페에서 막 브런치 먹는 거 스토리에 찍어 올리네. 그걸 보는 나의 마음이 어때? 요년 봐라. 요거 봐라. 요거 씨발 이거 진짜를 맨 건가 인연이 이거? 궁금하잖아요. 왜? 비싼 물건이니까. 샤넬 구찌니까.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진짜로 판단되면 야, 부럽다. 돈 많은 오빠 사귀나 보다. 먹고 살만한가 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을 올리는 당사자 미정이의 심리는 어때? 나 샤넬 좋아해. 나 경제적 여유 있어. 우리 오빠 상타치. 내 라이프 상타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자랑하려고 올리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가방의 실용성, 디자인보다는 명품 브랜드가 주는 그 이미지를 과시하고 싶은 거라고. 명품을 딱 들고 있으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뭔가 성공한 것 같고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차로 예를 들면 좀 체감이 바로 오죠. 국산차 끌고 다니다가 독삼사로 바꾸면 바로 반응 옵니다. 친구들이 야, 뭐야 이 새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특히 영업직들은 어디 갈 때마다 대접이 달라요. 오셨냐 막 이래.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이 가방이, 부두아가 유럽에서도 상위 0.1%만 든다는 최고급이야. 그러면 이제 미정이는 바로 그날부터 인플루언서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짭으로 걸려가지고 그때 영상들을 다 지우긴 했는데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명품만 들고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애들이 막 댓글 써. 언니 너무 예뻐요. 부러워요. 언니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추종을 해요. 인스타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요. 그래서 팔로워 늘어나면 어때?
그때는 이제 효소를 파는 거야. 그 루트를 탄다고. 거기다가 어떤 가치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희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한때 뭐 지금도 인기 있나? 라부부라고 이게 뭔 짐승인지 씨발 도깨비인지 중국 인형이라는데 이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며 뽑아야 된대. 뽑기에서 한 6, 9종류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그 중에도 이제 이 시크릿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확률이 낮겠죠? 가차가.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싶어 해. 근데 그냥 요런 애들이랑 별 다를 게 없어. 색깔 다른 게 전부라고. 근데 왜 이 시크릿 라부부 게이를 원하는 것이냐, 다들. 특별하니까요. 귀하니까. 잘 안 구해지니까. 부두아도 그런 것이야. 시즌마다 한정된 수량만 제작하고요. 2월 상품, 재고가 남으면 불태워 없앱니다. 희소성을 위해 수량을 조절해요. 특정 계층에게만 판다는 폐쇄적인 마케팅까지 해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괜히 여기 가방은 좀 더 구하기 힘든 것 같고 귀하게 느껴지고. 드라마 보면은 매장 온 손님들에게 이미 예약이 다 됐다. 대기 걸려있다. 내쫓아 안 판대. 명문대학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별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졸업장을 따면은 대단해지는 거죠. 명품은 그래서 구매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물건이다 이 말이요. 현대의 마케팅은 필요해서 사도록 하지 않아요. 가지면 기분 좋은 물건, 그래서 괜히 사야만 하는 물건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이게 명품이랑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구매자가 특별해지는 감정을 파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두아가 크게 성공할 수 있던 또 다른 요인은 입소문에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입소문을 사실처럼 확인해줘요. 연예인 협찬이 이어진다는 거야. 사람들은 누가 여럿이 믿으면은 검증보다는 일단 같이 편승해서 믿고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행템들이 이런 과정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마라탕, 탕후루, 엽떡, 두쫀쿠, 버터떡 이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냥 입소문 유행이야. 부두아도 그랬어. 호빠 선수들로 시작해가지고 돈 많은 사모님들에게 소문을 낸 거야. 그리고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영화에 협찬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노출시켜요. 드라마상의 이야기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 홍보하는 전략을 잘 썼어. 이런 명품이면은 살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은 20, 30대는 아니겠죠. 너무 하이엔드니까. 돈 많은 사모님들이야. 명품 가방을 뭐 아저씨들이 사냐고. 잘 나가는 대기업이라든가 연봉 많이 받는 남자들의 아내인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가는 술집, 호빠, 거기를 이제 포섭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지출이 가능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미 감정적으로 환심사기 좋은 호빠남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호빠남들이랑 밤새 술 마시면서 부두아를 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해장 커피 때리면서 TV 켰는데 아침 드라마에 연예인들이 그 가방 메고 나와. 그러면은 우리 호빠, 재윤이, 윤호, 도윤이 요런 애기들이 나에게 밤새 해줬던 얘기가 사실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진짜 있는 브랜드다. 잘 나간다. 그날 또 이제 엄마들끼리 브런치 모임 해가지고 너 부두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죠. 여기저기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부두아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변해요? 처음 들어도 남들이 진짜 메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진짜인가 보다 믿어버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브랜드가 있어.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이부진 같은 사람들이 메고 다닌다 쳐요. 그럼 그게 가짜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브랜드에 신뢰가 간다고. 여기서 막타를 쳐야 됩니다. 브랜드의 역사,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부두아는 100년 전통의 유럽 장인이 제작했다. 왕실 사람들에게만 판매했다. 이렇게 소문을 또 내. 오래된 역사랑 왕실이라는 어떤 상류층 사람들의 배경이 더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부두아를 사면은 그건 단순히 가방 하나 산 게 아니야. 가방의 역사, 상류층의 생활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도록 소비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씨발 설명을 줄줄이 해도 뭐 여러분 같으면은 가방 하나에 막 몇천만 원 태울 수 있습니까? 당연히 뭐 명품 좋아하고 여유되면 사는 거겠지. 다 자기 만족인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가 명품이죠.
문제는 드라마에서 이 부두라는 브랜드는 가짜라는 거야. 100년 전통이고 유럽 왕실이고 뭐 이게 다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거짓말을 누가 했어? 사라킴이 했어. 실제로는 메이드인 동대문이고요. 가죽, 뭐 지퍼 다 중국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두아에 막 환장을 해. 일부 시작에서 막 몇천만 원씩 한다는데도 사람들이 밤새 오픈런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뭐 말이 좀 안 돼 보이긴 하죠.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럴까? 그러니까 이건 드라마라서 과장한 연출은 아닐까 싶잖아? 그런 것만 애초에 리뷰를 안 합니다, 제가. 왜? 레이디 두아에 나오는 사건들은 대부분 실제 있던 일이거든요. 그것도 20년밖에 안 됐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부두아를 빈센트 앤코로만 바꾸면 돼요. 명품 가방이 아니라 명품 시계로만 바꾸면 돼. 레이디 두아가 드라마 딱 켜, 두둥, 딱 나왔다가 사라지고 자막이 떠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은 가상이다. 미리 알려주거든. 근데 다 알겠지만 이런 설명하는 영화나 드라마 공통점이 뭐야? 실제 사건이랑 존나게 비슷하고 이거 보는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맞겠지만 우린 책임 안 진다. 이거 깔고 가는 거잖아. 레이디 두아도 그런 거예요. 다시 일화 얘기하자면은 사라킴 상태인 신혜선이 부두아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투자 받으러 화장품 대표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야. 예전에 미국에서 있던 일이 있습니다. 지가 무슨 독일 상속녀라면서 뉴욕 최고 상류층과 사교계 모임에 들어가서 각종 사기를 쳤던 기집애예요. 애나 소로킨, 애나 델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고요. 이것도 넷플릭스에 있어. 애나 만들기라고. 그럼 애나라는 기집애가 뭘 했냐? 우리나라에서는 전총조 씨가 했던 그 수법이에요. 자기를 독일 출신의 엄청난 상속녀라고 속이고 가짜 신분을 만들어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애나 델비 파운데이션이라는 고급 회원제 재단을 만들려고 한 거지. 이지랄하면서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지가 모임도 열어가지고 내가 쏘겠다 와라 막 이래. 그래놓고 계산할 때 되면은 카드에 문제 있다. 회사 전산 문제로 지금 계산 안 된다. 야, 네가 좀 대신 내줘라. 내가 금방 나가서 갚을게. 이래. 근데 돈 안 갚아. 어디 놀러가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최고급 호텔에서 3개월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무전 취식했어. 전용기도 공짜로 타고 막 가짜 신분으로 5만 가지 짓들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씨팔 바보야? 왜 속아 얘한테? 몰랐으니까. 가짜인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주변에 유명인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알려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보면은 얘는 진짜 부잣집 상속녀다. 이렇게 믿을만 했던 거예요. 레이디 두아에서도 마찬가지야. 화장품 회사 대표는 비싼 명품을 먼 편의점 터는 것처럼 쓸어 담는 사라킴을 보고 진짜 부두아라는 명품 회사의 아시아 지사장이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던 거지. 회사가 간판이니까 호칭은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이름은 뭔지 뭐 어떻게 살았고 어디서 왔고 그전에 뭐 했고 주변에 누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들 대단한 대표님 이렇게 대하는데 자기도 사장 자격으로 만나놓고 사업 얘기를 해야 될 판국에 개인적인 사소한 질문이나 하고 있으면 그것도 신뢰 같잖아. 함부로 어디다가 야, 그 부두아 대표 뭐 하는 여자냐? 뭐 이렇게 의심해버리면은 괜히 업계에다가 감히 부두아 대표를 의심하고 너 제정신이니? 막 이런 소문도 날 수 있으니까 주변 인맥들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투자를 결심했고 이왕 하는 거 통 크게 회사 돈까지 뿌려가지고 한 150억을 줘버립니다. 이 돈으로 사라킴은 존재하지도 않던 부두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거죠. 예전에 내 아들을 성병 걸리기 전에 빌 게이츠 딸과 결혼시키는 방법이라는 글이 돌았어요. 인터넷에서. 일단 빌 게이츠 찾아가. 님 딸과 내 아들 결혼시키고 싶다고 해. 빌 게이츠가 거절하겠지? 그러면은 내 아들은 월드뱅크의 CEO다. 그래서 당신의 딸과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러시냐? 오케이. 빌 게이츠가 허락하면 이제 월드뱅크 회장을 찾아가요. 내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임명해줘라. 왜?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다. 자격이 있다. 그럼 월드뱅크가 그러시냐? 좋다. 그럼 이제 빌 게이츠 딸이랑 내 아들을 결혼시키면 모든 게 성공하는 거야.
내 아들은 이제 월드뱅크 CEO고 빌 게이츠 사위가 되는 거지. 이는 뭐 장난으로 떠돌던 말인데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사기쳤다는 건 아니고 영국 은행 가서 배 만들게 돈을 빌려달래. 은행에서 그런 거야. 그 배를 만드는 것까지 알겠다. 우리가 돈 주니까. 그럼 누가 사기로 약속은 돼 있는 거냐? 그리스에서 2척을 주문받았대. 이 말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에 갑니다. 배를 만들 테니 니네가 사줘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아니 살 수는 있는데 배 만들 돈이 님들 있음? 하니까 영국은행에서 투자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조선소 짓고 진짜 배를 만들어 팔았어. 이게 현대중공업의 시작이거든요.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킴이나 애나 만들기 얘 기집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슷하게 투자를 받아내 지금. 이게 잘못하면 근데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설명하고 신뢰를 똑바로 사야겠지.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설득한 겁니다. 혼자 막 영국 가고 그리스 가고 하면서. 근데 사기꾼들은 지가 설득하지 않죠. 주변 인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속인다고. 전청조도 같은 방식이었잖아.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존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킴처럼 사기친 빈센트 앵코 사건을 좀 알아볼 건데 이게 웃겨 진짜. 2006년 8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명품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모나코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다이애나 비가 사랑하던 브랜드였고 100년 동안 유럽 왕실만 쓰던 스위스산 명품 시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온 사람이 미국의 필립 리라고 43살 먹은 교포 사업가입니다. 드라마에서 사라킴처럼 왕실 공급 브랜드인 빈센트 앤 코의 국내 허가를 받아서 서울 압구정에 매장을 냈어요. 존나 비싸. 저가 라인이 500만 원씩 해. 고급 라인은 1억대입니다. 20년 전 가격이니까 그때 1억은 지금 1억 7천쯤 되는 거예요. 벤츠를 손모가지에 감고 다니는 거지. 근데 이상한 게 100년 전통의 시계 명가 브랜드라면서 이걸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 우리나라에. 시계 관심 많은 이 시계 덕후들도 빈센트 앤 코를 처음 들어본대. 그러면은 비싸고 유명해도 우리한테는 듣보잖아 브랜드가. 근데 1억씩 막 태우는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 빈센트 앤 코가 2006년 6월에 매장을 열었고요. 8월 달에 필립 리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사기죄로. 그러면서 사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건데 한 달 동안 32명이 35개의 시계를 사갔대요. 밝혀진 게 이 정도면 못해도 50명 가까이 피해자 잡아야 될 것 같고. 실제 피해자 대다수가 연예인, 부유층 사람들이었대. 이런 사람들은 평판이 깎이는 게 걱정되니까 신고를 또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씨벌 어떻게 이런 뻔뻔한 사기를 대놓고 칠 수 있는 거냐? 보면은 런칭부터가 이상해. 커밍순에 M을 2개를 썼어. 여기서 걸렀어야 되는데 다 속았네요. 이런 걸 못 알아보고. 뭐 사기 방법은 부두아랑 비슷해요. 부두아가 이 사건 보고 만들었거든. 필립 리라는 이 새끼는 이미 미국에서도 사기 전과가 많던 전문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돼 있던 새끼예요. 그래서 한국에 도망 와 있다가 사기 본능 나와가지고 한국에서도 도망 온 김에 사기를 또 친 거야. 그게 빈센트 앤 코였고 치밀한 새끼지. 2000년에 스위스에다가 빈센트 앤 코라는 상표를 등록해놨어요. 그리고 홍콩에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놨습니다. 100년 전통이나 스위스랑 뭐 아무 상관없고요. 필립 리 새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사기를 친 가짜 브랜드라는 거지. 그럼 어쨌든 팔린 시계가 있잖아. 이런 거.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경기도 시흥에 시계업자를 찾아가서 온갖 명품 시계의 디자인을 표절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부품은 대부분 수입산인데 국산도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수입산도 씨발 중국산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를 주문했고 제작되는 동안 2004년부터 강남의 비싼 미용실들을 돌아요. 여기 손님들에게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가 요즘 해외에서 잘 나간대더라. 이렇게 소문을 냈어. 그리고 홍콩에 낸 가짜 회사를 이용해서 뭐 보그 같은 미용실에 들어가는 잡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제 기사를 냈고요.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식인이나 온라인 커뮤에 지가 직접 빈센트 앤코 시계가 뭔가요? 질문글을 올려. 어디서 구하나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가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들어와서 빈센트 앤코는 아주 훌륭한 명품 시계입니다. 요즘에 공급이 딸려서 아주 수요가 올라간 상태예요. 비싼 시계인데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 혼자 자작극하고 오프라인에 소문도 내고 이 짓거리를 1년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들에게 빈센트 앤코라는 브랜드가 각인이 되기 시작했어. 잡지에 실리고 온라인에서는 이제 알아서 지들끼리 얘기가 막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굳이 의심부터 합니까? 지금이야 딸깍 몇 번으로 금방 찾아서 가짜인 거 다 알아낼 수 있지만 20년 전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 입소문만 듣고 진짜 브랜드라고 믿은 거지. 이 가짜 명품 사기가 알려진 게 2006년 6월 브랜드 런칭 행사 하는데 1억 3천 들인 행사라고 또 어그로 끌면서 초호화 파티를 연 거야. 이때 연예인을 좀 섭외하면은 알아서 기자들이 또 퍼날라주니까 홍보가 더 잘 되죠. 자, 봐봐요. 이 양반들이 그 당시에 피해자들입니다. 필립 리가 협찬이라면서 유명 연예인들에게 미리 돌렸어, 시계를. 그러면서 행사에 와달라고 한 거야. 심지어 여기 보면 엄정화는 자기 빈센트 앤코 매니아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 뭔 개망신이야 이게. 이 사람들도 뭐 다 피해자죠. 다 스위스산 명품 시계라고 믿고 그 시계를 차고 포토라인 선 건데 그게 전부거든. 근데 연예인이 이미지가 생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이 크잖아. 이 행사 때문에 이제 또 사람들은 이정재가 찬 그 시계에 전지현, 최지우도 찼다 막 이렇게 또 소문나면서 인기가 막 생기고. 솔직히 시계 보면은 씨발 이쁘지도 않아. 이게 뭐야? 부품도 다 중국산이고 메이드 인 시흥인데 이게 어떻게 500을 해? 시계 좀 안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관심을 보였다가 딱 보면 알잖아. 다 실망했어요. 이게 명품이고 뭐 지랄을 떠나서 시계의 역할도 못해. 이게 흔들잖아? 바늘이 막 돌아가. 테두리 장식은 툭 치면 떨어지고 시계줄에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게 시계마다 위치가 다 달라. 최고급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다면서 만지면 이게 막 염색약 묻어나오고 이래요. 그리고 씨발 거 명품은 또 생명이 포장이 있잖아. 근데 이 시계는 케이스가 뭐야? 그냥 비닐 쪼가리에 담아서 팔았어요. 아니 동묘에서 그 노점하는 아저씨들 보면은 리어카에 무슨 건강 깔창, 옥팔찌, 이런 거 파는 아저씨들도 시계는 케이스에 담아준다고. 근데 이게 뭐요? 예? 원가가 10만 원도 안 했대요. 제일 비싼 거는 300은 했어요. 원가가. 진짜 다이아 받고 악어 가죽 썼기 때문인데 그래도 가짜잖아. 이걸 어떻게 1억에 파냐고. 근데 사람들은 큰 돈 다 때려 박아서 이걸 샀다는 거야. 황실 귀족에게만 팔았던 스위스제 고급이라는 가짜 스토리에 연예인들 홍보, 이걸 믿은 거죠. 이미 시침 분침이 바뀌든 뭐 로고에 오타가 났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 명품의 가치를 사니까. 그러면 일반 소비자만 속았냐? 그게 아니죠. 현대백화점이 속았습니다. 2006년 7월 14일부터 일주일간 빈센트 앤코 특별전 행사를 열겠대요. 현대백화점이. 근데 아니 현백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해달란다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입점하고 특별전 같은 걸 열려면은 5가지 이상의 현백의 심사를 통과해야 된대요. 사업 계획서에 수입 신고 필증, 브랜드의 역사, 회사 재정 상태 이런 걸 봐. 한마디로 이거 우리 브랜드에서 팔아도 될 급이 되냐 이걸 본다는 거죠. 빈센트 앤코가 이걸 통과했어요. 드라마 보면은 3월 백화점에 부두아라는 브랜드가 입점하는 과정이 나오거든. 똑같이 이걸 해낸 거야. 존재하지도 않던 브랜드가 이걸 어떻게 했냐고. 그때 현대백화점은 사건 알려지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거든요. 왜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뭐 씨벌 포토샵이든 어떻게 조작했다 치자 수입 신고 필증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세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서거든요. 시흥이 스위스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냐고 이거를.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필립 리 이 새끼가 대단한 게
시흥 공장에서 시계를 완성시키지 않아요. 스위스로 보내. 거기서 최종 완성하고 그걸 한국에 다시 들여오는 역수입 방법을 쓴 거지. 이대로면 어쨌든 서류상 시계가 스위스에서 왔잖아. 그리고 빈센트 앤코가 맞잖아. 브랜드상. 드라마에서도 이 방법을 사라 킴이 똑같이 씁니다. 동대문 뒷골목에서 거의 다 제작된 가방과 중국산 부품을 영국에 보내서 완성해요. 시대선이. 그리고 완주품을 다시 한국에 들여와. 서류상으로는 동대문 출신 가방이지만 영국에서 수입한 명품이에요. 서류상. 이러니까 서류를 특히 중요시하는 대기업이 속아버린 거지. 빈센트 앤코 얘기를 하자면 반응이 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리점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막 찾아와요. 필립리를. 먼저 계약금을 몇 억씩 막 줘버려. 화장품 대표라는 47살 황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빈센트 앤코를 알게 돼가지고 필립 찾아갔어. 상담 잠깐 하고 그 자리에서 2억을 쏴줬대. 3일 뒤에는 8억을 더 줬고 가맹점 계약에 제품 보증 명목으로 16억을 보낸 거야. 그리고 매장 알아보다가 빈센트 앤코가 가짜라는 게 드러났어. 경찰 수사 중이래. 어땠죠?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았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한 달 만에 압구정에서 런칭 행사했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야. 아무리 한국에서 열어도 스위스 명품 브랜드다. 근데 여기 온 관계자들이 죄다 한국인이에요. 머리가 까매. 원래 브랜드 런칭하면은 본사에서 사람들 보내줍니다. 아니 씨발 햄버거 가게 열어도 본사에서 와. 이런 것도 잘 챙기는 해외 명품인데 기존의 폐쇄적인 운영을 접고 처음으로 한국에 매장을 열었다며. 근데 아무리 멀어도 씨발 본사에서 한두 명 와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보통인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왜냐면은 온 사람들은 다 명품에 대해 잘 알거든. 스위스에 아는 사람 통해서 빈센트 앤코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런 브랜드가 없대요, 현재.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 2006년 8월 16일.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거죠. 이 말에 16억이나 때려박은 그 화장품 사장님 황 씨가 같이 투자한 아는 사람들이랑 계약금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필립에게 전화 걸었어요. 의논할 게 있다면서 청담동에 어디 사무실로 부른 거야. 그리고 이 황 씨가 자기 부하 직원에게 이 일을 넘겼어. 부하 직원이 또 사장 지시대로 건달셋을 데려다가 필립을 12시간 동안 조업했대요. 이 사건도 드라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150억 횡령한 화장품 회사 대표가 사라킴한테 당한 줄 알고 흥신소시켜서 사라킴을 폭행하거든요. 하루 종일 맞다가 존나 아프니까 필립이 그 자리에서 2억 3천 현금으로 돌려줬고 타고 다니던 1억 3천짜리 외제차도 넘겼어요. 그리고 드라마랑 다른 거는 필립이 지발로 경찰서에 갑니다. 사라킴도 나중에 드라마 보면은 직접 경찰서에는 가는데 필립은 자수가 아니야. 자기가 맞았다는 걸 신고하러 가는 거야. 지금 지가 수사 대상인 걸 모르는 거죠. 황 씨에게 복수하려고 폭행 신고한 건데 경찰은 당신 이거 수사 대상자인데요? 사기 사건 때문에? 지발로 나타났잖아. 그래서 이 사기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려면은 가해자인 황 씨 잡으면 그만이야. 황 씨는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폭행에 가담한 부하 직원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은 필립 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폭행 고소의 시작이 사기 때문이라는 거 이제 경찰이 알았으니까 황 씨 찾으면은 폭행 가해자지만 증인 확보되는 거잖아. 필립 리가 경기도 시흥에 공장을 자주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의 찾아가 봤어. 갔더니 가짜 브랜드 빈센트 앤코가 막 제작되는 걸 봤고요. 여기서 이제 혐의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필립 리가 사기죄로 체포됐고 현대백화점도 그때 자기들 속은 거 알았고 한 달간 시계 35개 팔아서 이게 한 5억 원 된대요. 이걸로 필립이 4년형 선고받습니다. 이 새끼는 얼굴도 공개돼 있지 않아? 앞에서 말했듯이 피해 규모는 좀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피해자들이 쪽팔리니까 신고를 잘 안 했어. 형이 적었다는 건 나도 그 당시에는 조금 들어봤는데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피해 금액이 1억에서 5억 사이면은 사기죄가 보통은 4년이 나온대요. 빈센트 앤코는 피해 금액이 4억 5천이야. 그래서 4년 받았고 레이디 두아랑은 이제 실제 결말이 좀 다르죠. 사라킴은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드라마상에서. 왜?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동안 사라킴으로 사기친 신혜선은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김미정이라고 밝히거든요. 그러면 김미정이가 또 누구냐? 사라킴의 주문으로
부두와 가방을 만든 동대문 가방장인입니다, 이 여자가. 어릴 때 무슨 사정 생겨가지고 주민등록을 못해서 무적자로 살았어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주민등록할 때 주민센터 가서 우리가 10손가락 지문 찍고 등록하잖아요. 이걸 안 했으니까 이 사건 수사할 때 주성철이 아무리 지문 백날 찍어도 안 나왔던 거지. 사라킴이 그래서 김미정에게 좀 관심이 갔었고요, 평소에. 자기랑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도 들었나 봐. 그래서 나름 이 가방 장인을 괜찮게 대우해 줍니다. 자기 사기를 뒤에서 조용히 도와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좀 고마웠겠지. 근데 신혜선이 잘해줘도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게 되잖아, 사람이. 나중에 이 김미정 씨가 점점 사라킴을 손민수하기 시작해요. 사실 드라마가 이게 가방 사기 사건으로만 진행되면 에피소드가 좀 부족해. 그래서 이 김미정의 흑화 시나리오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 스토리 진행을 좀 꼬아놨어요. 이 여자가 오늘부터 사라킴을 따라해. 발목에 똑같은 문신 새겨. 우연히 사라킴 카드를 얻게 됐어. 이걸로 명품 사재기에 호텔에서 물건 깨트렸으면 사라킴 이름을 팔아요. 갑자기 이 여자 왜 이래? 자기가 만든 부두화가 개당 몇 천만 원씩 팔린다는 사실을 인제 알게 된 거야. 그냥 자기는 동대문에서 주문한 가방을 만들었을 뿐이고 한 개에 뭐 3만 5천 원 이렇게 팔았는데 그걸 사간 사람이 몇백 배 뻥튀기해서 팔고 있잖아. 리셀러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나 부두화에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넘어 아예 그냥 부두화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사라킴 없애고 난 어차피 신분 없으니까 내가 사라킴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겠다. 이 생각을 먹게 된 거죠. 1화 맨 처음 보면은 빈센트 앵코 실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부두화 파티가 있는데요. 이 틈에 하얀 드레스 입은 신혜선 앞에 같은 색깔의 옷을 비슷하게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김미정이에요. 이때부터 사라킴을 없애려고 한 건데 이야기가 존나 꼬여 있으니까 주성철 씨가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지. 몸싸움이 일어나요, 매장에서. 근데 오히려 김미정이가 사라킴에게 두드려 맞아 얼굴을 막 알아보기 어렵게 다칩니다. 그러면서 3월 백화점 쓰레기장이 버려져. 이때 김미정이 크게 다치긴 했는데 죽은 건 아닙니다. 쓰레기장에 연결된 하수도를 따라 기어가다가 1화가 겨울이라 그랬잖아. 추위에 동사했어요. 처음에 어떤 남자가 담배 피려다가 라이터 떨궜잖아. 그래서 발견하는 여자가 있었잖아. 그게 김미정이야. 드라마 중반부에 자기가 사라킴이라면서 신혜선이 경찰서를 가는데요. 부두화가 가짜라는 게 밝혀질까봐 최후의 선택을 해. 자기를 김미정이라고 속이고 죽은 김미정을 사라킴으로 신분을 바꿔치기 합니다. 이걸로 사건을 수사하던 이준혁에게 주성철에게 딜을 걸어요. 이준혁 씨는 승진이 급한 형사 역할을 맡았거든. 그러니까 신혜선이 이렇게 딜을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사라킴이고 자기가 지금 김미정이 되면은 이준혁 씨, 당신은 범인 잡았으니까 승진하는 것이고 부두화라는 브랜드는 대표가 사망했지만 사기꾼이 아닌 사업가로서 죽는 거니까 브랜드 가치는 계속될 수 있지 않냐? 우리에게 서로 좋은 거다. 윈윈이다. 이렇게 넘어가자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준혁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초반에 이준혁이라는 이제 그 형사 캐릭터는 사건 해결하려고 엄청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 이제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흔하게 나오는 착한 경찰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경찰이잖아요. 막 이런 느낌. 마지막 화까진 그랬는데 결국 딜을 받아 승진을 선택한다고. 진작에 신혜선이 김미정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사라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다 알면서 죽은 여자를 사라킴으로, 신혜선은 김미정으로 체포를 합니다. 김미정으로 체포된 사라킴은 조사받을 때 부두화 사건에 피해자가 없다. 근데 왜 사기라고 하냐 이렇게 주장하거든. 아니 씨발 왜 사기 피해자가 없어? 응? 금전 피해가 제일 큰 사람이 있잖아요. 폭행을 했지만 그 화장품 사장님이 존재하잖아. 사라킴이 경찰서 찾아갈 때 한 방에 근데 150억을 받아야 돌려받았어. 그러면서 사라킴이 사망 처리된 뒤에는 제일 많은 지분을 갖게 돼가지고 부두화 주인이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지. 사기 결혼 당한 줄 알았던 사채업자 회장님은 아내였던 김은재가 사실 사라킴인 신혜선이잖아? 신혜선에게 신장을 이식받아요. 신혜선에게 준다는 5억은 안 뜯겼고 대신 신혜선이 마당에서 5억짜리 소나무를 잘라가긴 해. 이걸로 부두화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더라고. 로맨스 스캔 당한 호빠 선수도 있는데
사물백화점 회장의 최측근으로 신분 상승했고, 예. 여기 배종옥 씨도 나오는데, 요 분이 이제 백화점 사장님인데, 굉장히 이 드라마에서 결정적인 역할, 좀 판을 주도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혜선의 이제 단독 주연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비슷하게 주인공처럼 끌고 가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현대백화점으로 나오는 사물백화점 회장님인데, 당할 뻔했지만, 입점 전이라 손해본 건 없고요. 그럼 부두와 가방을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가방의 실용성이 아니라 부두아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거를 외부로 알려야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가방 비싸게 산 사람으로만 남는 거지. 이준혁에게 달린 일이에요. 근데 뒤를 보면서 승진했잖아. 가짜 브랜드라는 걸 밝히지 않습니다. 김미정은 사망했지만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라킴이 됐고요. 신혜선은 김미정이 돼서 살인치사로 10년 받고 빵에 들어가. 근데 자기가 만든 부두아는 사기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 지켜냈어. 가방 산 사람들은 그래서 사기당한 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굳이 피해자를 찾자면은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에 빼돌렸다고 누명 쓴 우효은 그리고 친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작아요, 이 사람들은. 사건에 비해 이 등장인물들이 해피엔딩인가 싶은 결말들을 하나씩 갖고 간다고. 이게 레이디 두아의 줄거리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넷플릭스에서 보세요. 빈센트 앵코의 사건도 이런 흐름이고요. 이 사건이 또 얼마 안 돼가지고 가짜 명품 시계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지오 모나코라고 들어봤습니까? 얘는 180년 전통의 이탈리아랑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라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안정환 씨도 찼어요. 얘는 빈센트 앵코와는 다르게 실제로 존재하는 브랜드긴 합니다. 대신 실제로는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가격도 한 50달이 중저가 브랜드란 말이야. 이걸 고급이라고 막 뻥튀기해서 인터넷 홈쇼핑 막 이렇게 판 거야. 300에서 1800만 원대에. 한 170개 정도 팔았대요. 6억 원 챙겼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 이렇게. 매장에서는 400개 팔았대. 14억 5천으로 토탈 한 20억 땡겼고 잡혔는데 범인이. 이 양반이 180년 전통은 과장 광고인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3대째 귀금속을 하던 가문에서 런칭한 브랜드인데 고의로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결국은 사기이기 때문에 주범이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범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때려맞고 끝났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게. 이 아저씨는 이제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양반이에요. 이런 말을 했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계급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건을 소비하려는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물건은 오히려 높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다고. 원래 시장 가치라는 거는요.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가격도 같이 오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이거야. 많이 사니까 오르고 안 사니까 떨어진다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은 반대로 비쌀수록 수요가 줄죠. 그리고 쌀수록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접근성 때문에. 근데 말이에요. 희한하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요가 더 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허영심, 과시욕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죠. 우리 베블런 씨의 말은. 바로 명품 산업을 저격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샤넬. 우리 샤넬루는 디자인 재질이 똑같은데 매년 가격이 올라가. 명품 테크라는 것도 이 샤넬루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부동산처럼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샤넬루를 더 찾습니다. 이런 심리를 베블런 효과라고 해. 실제 있는 말이야. 사람들의 과시적 욕망이 계속되는 한 빈센트 앤코나 부두아 같은 사기 사건은 그래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이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필립 리가 빈센트 앤코 시계에 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진짜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었다면 이 사기는 더 오래 갔을 거야. 제작이 허술했기 때문에 들킨 거죠. 그리고 20년 전이니까 가능했고. 예전에 어디 명품 가방 공장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럼 뭐가 털렸겠어? 명품 가방 공장인데 당연히 가방을 가져갔겠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야. 가방 손도 안 댔어. 그럼 뭐 세벼갔어? 제품 시리얼 넘버, 로열티 카드만 가져간 거야. 이 도둑 새끼가.
가방은 부피가 크니까 챙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중국에서 베낄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만 넣어주면 되거든. 그걸 훔쳐간 거지. 사람들은 시계나 가방의 필요성보다 그 브랜드가 주는 과시욕, 환상, 팬테지의 가치를 두고 큰 돈을 내니까 도둑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새끼가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아는 시프였다는 거죠. 레이디 두아 이제 평가를 마지막으로 좀 고려해보자면은 재밌습니다. 몰입도 높고요. 주제의식도 확실하고 명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보는 맛이 있어. 소품 의상들이 화려하거든. 이런 볼거리가 좋고 이제 평가도 괜찮고 근데 이야기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는 감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야.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상쇄해주는 게 뭐야? 우리 혜선 씨의 연기다 이거야. 당연히 배우들 뭐 사진 봤지만 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잘합니다. 다 잘하진 않아. 재밌기 때문에 줄거리를 꽤 말했고요. 반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스포가 됐는데 실제 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또 알아도 재밌어요, 내용이. 그래서 드라마 리뷰를 실제 사건이랑 같이 소개해봤고 괜찮으면 또 이런 식으로 종종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하임 눌러주시고 다음 주는 진짜 찐 다큐 리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